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수업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선생님은 또 이렇게 외롭게 동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물리 힘 부분 모르는 거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해 가지고 수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사실 물리는 요 앞에 세 가지 속도, 가속도, 힘,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오늘 할 운동량, 충격량까지 한 세트가 돼야 물리 역학이 완성이 되는 건데 조금 이거 한 다음에 연습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운동량, 충격량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연결되는 내용들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얘기를 들었고 연결이 되면 이것도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완자책 40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자, 이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크게 이 단원에서는 운동량은 P는 MV, 이 운동량이 P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선생님이 공식만 외우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단원은 공식 두 개로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공식 꼭 외워야 돼요. 이 충격량은 임팩트는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식이 특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도록 합니다. 운동량은 P라고 표현하고요.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고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혹은 어떤 책에서는 운동 관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량이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나중에 나오는 운동 에너지랑 비교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은 좀 달라요.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그냥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운동량은 운동 관성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 관성. 무슨 의미냐면 운동량이 큰 물체들은요. 우리가 운동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질량하고 속도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질량이 큰 물체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큰 자동차 같은 게 굴러오고 있으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우리가 그 속도를 변화시키기 힘들죠. 그런 거 이제 운동량이 큰 거예요. 반대로 질량이 작더라도 속도가 아주 빠르면 그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총알 같은 게 있죠. 총알 몇 그램 안 해요. 엄청 가벼워요. 그 몇 그램밖에 안 하는 그 탄환이 한 10몇 그램 이 정도밖에 안 하는 탄환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그거를 속도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고 공식을 쓰는데 그냥 5개념만 좀 잡아주면 됩니다. 5개념은 뭘 잡아야 되는 거냐면 이게 속력이 아니고 속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량은 빈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주자면 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전에 내가 고3들 문제 풀어준다고 지워버리고 운동량은 이 정도 개념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3m/s의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운동량 P를 구해서요. 그러면 2kg 질량 곱하기 3m/s 즉 운동량은 6이다라고 쓰면 됩니다. 단위는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kg, m/s. 이게 대표적인 예제 1번이고요. 두 번째 예제를 들자면 어떤 동그란 물체가 있다. 5kg짜리 물체가 왼쪽으로 2m/s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운동량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5kg 곱하기 2m/s 해갖고 10kg m/s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만 이게 속력이 아니고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문제 안에서 두 개의 물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2kg짜리 물체가 이렇게 2m, 3m/s로 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3kg짜리 물체가 이렇게 2m/s로 가고 있어요. 이 물체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A의 운동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2kg 곱하기 3m/s에서 6kg/m/s 이렇게 구하고 B의 운동량을 구하라 그러면은 3kg짜리 물체가 2m/s니까 이렇게 해서 6kg/m/s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오른쪽으로 하는 거를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으로 하는 건 마이너스로 잡아요. 이게 한 방향만 나오면 부호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한 문제 안에서 두 방향이 나올 때는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요. 이게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 어떤 물체가 3kg짜리 물체가 뭐 2m/s로 가고 있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해가지고 3kg짜리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뭐 3m/s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후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전후 상태를 보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충돌 전에 운동량이 6이고 충돌 후에 운동량이 9니까 운동량은 3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이거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하면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은 플러스 6이었다면 충돌 후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운동량은 15kg/m/s만큼 변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두 물체가 방향이 반대일 때는 운동량은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부호를 고려해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 운동량은 물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체가 충돌할 때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이 항상 보존이 됩니다. 충돌 전, 충돌 중, 충돌 후 왜 그렇게 되는지 엄청 써놨는데 그걸 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어떤 경우의 충돌에도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요거는 요즘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개념이긴 한데 참고서만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예제가 되겠죠. 3kg짜리 물체가 2m/s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4m/s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물체가 다가가다 보면 언젠간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고 나서 봤더니 1kg짜리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1m/s가 되었다. 그럼 3kg짜리 물체는 현재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얘는 6kg/m/s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얘는 4kg/m/s를 가집니다. 그럼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은 10이다.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은 2kg/m/s가 됩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 총 운동량도 이게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기로 했으니까 얘가 1kg/m/s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나머지 1kg/m/s의 운동량을 가져야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려면 얘는 플러스 3분의 1 m/s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1 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활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앞에 나오는 단원보다는 설명이 되게 별로 없죠. 그만큼 여기는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복잡한 개념은 아니지만 문제는 내용을 섞기가 좋기 때문에 역시나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운동량 크기만 있다 틀렸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 꼭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만 예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직선상에 운동하는 질량 2kg짜리 물체가 운동량이 2에서 시작해서 8로 바뀌었대요. 그럼 2kg짜리 물체가 속력이 얼마여야지 운동량이 2가 될까요? 1m/s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8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예요? 속도가 4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0초일 때는 1m/s의 속력을 가지다가 3초 후에는 4m/s로 속력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속도 가속도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연결이 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8m/s이다. 맞습니다가 돼요. 맞아요? 아니죠. 4m/s. 잠이 오나? 지금 새벽이라 가지고. 자,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2N을 일정하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3초 동안 속도가 3m/s만큼 증가했습니다. 즉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죠.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F는 ma를 이용하죠. 질량 2kg짜리 물체가 변하고 있는 가속도, 받고 있는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구해봤더니 1이죠. 그러려면 힘은 2N의 힘을 받아야 돼요. 2N의 힘을 받는 동안 이 가속도가 생기죠. 가속도는 방금 구했지만 1입니다. 1. 그래프의 기울기는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기울기가 얼마인데요? 기울기가 3분의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2N. 맞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참고로 하세요.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울기는 3초 동안 운동량이 6kg/m/s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2kg/m/s인데 세컨드로 또 나오니까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kg/m/s라고 하는 게 뉴턴이랑 단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힘이 구해진다. 이게 원래 정확한 풀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풀이는 좀 많이 어렵고 물리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지 와닿는 풀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을 하면 6번 같은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충돌 전에 운동량이 얘가 플러스 10이고 얘는 플러스 8입니다. 그럼 토탈 합쳐서 플러스 18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플러스 2니까 얘는 플러스 16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4m/s의 속력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시라고 일부러 부다다다다닥 풀어봐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운동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운동량은 언제 변하냐? 운동량은 충격이 가해질 때, 물체에 충격이 가해질 때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네들이 앞으로 달리다가 속력이 변하려면 누가 뒤에서 밀거나 그것도 충격이에요. 누가 앞에서 꽝 하고 부딪히거나 이것도 충격입니다. 이런 충격이 가해지면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충격이 가해지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힘 곱하기. 어떤 힘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해졌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3N의 힘을 10초 동안 가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 I는 3 곱하기 10, 30N 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 10초 동안 물체를 밀어. 10초 동안 물체를 미는데 여러분들이 일정한 힘을 가해서 밀 수도 있지만 밀다 보면 어떻게 돼? 힘들어서 힘이 점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살살 밀다가 이대로는 안 밀리겠다 싶어갖고 더 세게 점점 세게 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요. 일정한 힘으로 밀을 때만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 힘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힘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늘어갔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 I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시간 힘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이다가 더 정확한 정의고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넓이를 바로 구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주어질 거예요. 시간, 힘에 따라 힘을 점점 세게 가했다가 점점 힘을 빼게 되면 그 넓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충격량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은 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되게 문자로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문자로 복잡하게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고등학생이래, 중학생이래 이렇게 공부하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예를 보이는 게 제일 좋죠.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만 위에 시간에 따라서 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이 중력량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지에 있었죠. 2kg짜리 물체가 정지에 있다는 건 0m/s야. 그러면 운동량 P는 0이었단 말이에요. 초기 상태의 운동량은 0이었어요. 근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이 아랫부분의 넓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밑변 8, 높이 10. 그러니까 이 넓이는 40이 되죠. 40만큼의 충격량을 8초에 거쳐서 받게 되면 운동량은 0이었다가 4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40kg/s. 원래 운동량의 변화량이 40인데 처음에 0이었다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40의 운동량을 갖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4초일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2kg짜리 물체입니다. 40kg/s 의 운동량을 가지면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이 2kg이니까 속도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20m/s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틀렸어요. 그럴듯한 풀이였지만 8초일 때 물어본 게 아니고 4초일 때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4초일 때를 물어보려면 요만큼 잘라서, 즉 충격을 아직 다 받기 전에 반만 받았을 테니까 운동량을 20으로 잡아야 돼요. 질량은 2kg. 요러고 보여야 되죠. 10m/s. 요게 바람풀이가 되겠죠. 개념은 알아도 놓치기 쉬우니까 잘 봐도록 합니다. 다음, 질량이 5kg인 물체가 3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의 그림과 같이 힘이 8초 동안 작용하였을 때 이거 같이 그대로 작용할 때요. 그러면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작용하면 40의 충격량이 가해지죠. 40의 충격량. 근데 지금 뭐예요? 원래 운동량이 있었어요. 얼마? 15kg/m/s라고 하는 운동량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40만큼의 충격량을 가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운동량은 40만큼 변하니까 55kg/m/s가 되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완벽하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충격량을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가해주면 운동량이 늘어나고요.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해주면 물체 운동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무조건 더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빼기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됐죠? 자, 1번, 2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 한번 봅시다. 4초 이후에 물체의 속도는 감소한다. 4초 이후에는 뭘 하고 있냐면 물체에 가하는 힘을 여기까지는 점점점 세게 밀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힘 빠져서 살살 미는 겁니다. 여러분, 살살 밀면 속도는 감소해요? 아니죠.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속도가 빨리 증가하고 살살 밀면 속도가 잘 증가 안 할 뿐인 거지 감소한다는 아닙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잘 틀리는 보기니까 신경 써서 봐주세요. 물리적 이런 소소한 개념들이 되게 쌓여서 물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실생활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이 물체에다가 큰 충격량을 가해주면 되는데 충격량을 크게 가해주려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을 아예 세게 가해주든지 아니면
힘을 가해줄 때 시간을 길게, 똑같은 힘이라면 시간을 길게 해주든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구나 골프나 뭐 이런 거 하면 스윙을 할 때 공이 슉 날라오는데 공이 날라오면 스윙을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쿵 하고 뒤돌아라고 하죠. 골프도 마찬가지야. 공 세워놓고 딱 치는 게 아니고 탕 하고 치라고 해야 돼. 왜 그렇게 치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충격이란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충격하는데 시간이 있는 거야. 야, 배트가 날라왔는데 공이 딱 부딪히는데 띵 하고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로우 스로우라고 하는 그 뒷스윙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공이 이 방맹이에 조금이라도 오래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늘려가지고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 이제 궁금할 수 있고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포고 총 얘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방아쇠에 달려있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한 주먹에 들어가는 걸 권총이라고 하죠. 주먹 권자를 써서 영어로는 피스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총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길게 해갖고 한창 달려있고 이런 총들. 이거는 한국말로는 소총이라고 해요. 하나도 안 작은데 왜 소총이라고 해요? 왜냐면 총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대포를 먼저 만들고 대포를 축소해서 만든 총이라는 이 개념으로 소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소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고 라이플이라고 하죠. 라이플. 그러면 권총이 파괴력이 있을까요? 소총이 파괴력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알겠죠. 당연히 소총이 파괴력이 셉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밀리터리 덕후라 말 수도 있는데, 권총 총알이 클까요? 소총 총알이 클까요? 제가 총알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화약이 많이 들어있고 총알이 큰 게 하나 있고요. 화약이 조금 들어있고 총알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둘 중에서 어느 게 권총 총알일까요? 이게 권총 총알이야. 이게 권총. 이게 소총 총알이고요. 권총 총알하고 소총 총알은 실제로 보면 소총 총알이 훨씬 더 가늘고 작습니다. 근데 파괴력은 이게 높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총알이 날아가는 원리는 이 안에 화약이 들어있고, 여기서 땅 때리면 화약이 폭발을 하면서 밀어내서 여기 탄도라고 하죠. 이 총알이 날아가는 겁니다. 대포도 어떻게 돼? 여기 포탄이 들어있고 여기서 뒤에서 화약을 빵 터뜨려서 날아가는 거죠. 근데 화약이 폭발하면 폭발 가스가 밀어주게 되는데, 그 가스가 이 총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총신, 끝에 구멍은 총구라 그러죠. 이 총신을 빠져나갈 때까지 가스가 쭉 밀어주게 됩니다. 근데 권총은 총신이 되게 짧아요.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좀 밀고 나면 바로 바깥인 거야. 이게 권총 바깥으로 총알이 빠져나오면 뒤에서 밀어줄 가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밀고 끝인 거예요, 권총은. 근데 소총은 어떻게 돼요? 총신이 길죠. 총 왜 짧게 안 만드냐면 여기서 가스가 발생해서 쫙 오랫동안 밀어주면 총알이 여기서 나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총은 구조상 총신이 길어요. 대포도 세게 하려면 포신을 길게 해야 돼. 물론 너무 길면 휴대가 힘들고 끌고 다니기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포신이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대포 보면 이 포신이 어느 정도 길고 총신이 길어야지 파괴력이 확보가 됩니다. 권총은 밀어주는 길이가 짧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권총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총알을 크게 하고 화약을 많이 넣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권총 총알이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소총 총알을 권총에다가 넣고, 물론 호환은 안 되지만 소총 정도 총알을 권총에다 넣고 쏘면 뭐 맞으면 아프기는 해도 사람을 죽일 정도의 파괴력이 안 나옵니다. 사람을 관통을 못 시켜요. 그래서 권총은 총알을 훨씬 큰 걸 쓰죠. 화약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스갯소리로 권총 쏴가지고 맞아 죽으면 그거는 진짜 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력화는 할 수 있어도 살상을 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권총 총알은 조금만 비껴 맞으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권총을 우스갯소리로 전쟁할 때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권총들을 일반 병사들은 안 들고 다녀요. 병사들은 뭘 들고 다니냐면 그 소총을 들고 다니죠. 그러면 일반 그 권총은 누가 들고 다니면 장교들이 들고 다니는데 장교들이 그 권총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적한테 포로로 잡힐 것 같으면 고문당해서 정보 같은 걸 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포로로 잡히는 죽겠다고 이렇게 빵 이렇게 이런 용도로 썼던 거잖아요. 좀 쓸데없는 말을 했지만 시간을 길게 해서 다 읽어보세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움직이려면 충격을 크게 해야 되지만 거꾸로 충돌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자동차가 달리다 쓰는데 우리가 하고 꽝 부딪히는 상황인데 벽에 와서 부딪히는 거랑 이렇게 집더미에 부딪히는 거랑 뭐가 충격이 커요? 당연히 벽에 부딪히는 게 충격이 크다라고 생각하겠죠. 땡, 틀렸습니다. 둘 다 충돌 후에 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300이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다가 단단한 벽인지 스폰지로 된 물렁한 벽인지에 부딪혀요. 그 부딪혀서 쓰면 운동량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둘 다 300만큼 충격을 받은 건 똑같아요. 이게 물리 개념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체가 운동하면 똑같은 속력으로 가다가 부딪히게 된 경우에는 부딪혀서 쓰게 되는 경우에는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란 2개를 들고요. 바닥에 떨어뜨려요. 맨바닥에 꽝 떨어져서 계란이 정지한 거랑 스펀지 방석에다가 탕 해갖고 정지한 거랑 운동량의 변화량이 속도가 0이 되었다는 게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그러면 충격량도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방석에 떨어져야 충격이 적죠. 이게 집더미에 부딪혀야 충격이 적죠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충돌을 꽝 하고 박으면 충돌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주 큰 힘을 받게 돼요. 그 힘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고 부러지는 거죠. 근데 충돌을 꽝 하고 박는 게 아니고 띠용 하고 부딪히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을 나누어서 받게 돼.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안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충격을 마치 적게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로는 받을 충격 다 받았는데 힘을 순간적으로 세게 안 받으니까요. 물리에서는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꽝 한 거랑 한 거랑 같은 충격이라고 봐요. 어이가 없지만 다만 꽝 한 거는 순간적으로 큰 힘이 가해졌어요. 그걸로 내 손이 뚫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손이 뚫리진 않아. 생각해봐요. 물체가 굴러갈 정도의 힘이면 순간적으로 센 힘으로 몇 초 미는 거랑 약한 힘으로 오래 밀고 있는 거랑 결국 물체의 속력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도록 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돼서 뭐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줄이고 싶지만 충격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고 충돌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이 그래프 보이세요? 충돌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순간적으로 받는 힘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부서지거나 깨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런 보호대 같은 것들은 충격을 딱 받는 게 아니고 등 하고 이렇게 받게 되죠. 글러브 마찬가지고.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낙법 친다 그러죠. 박을 때 한 번에 빡 하고 떨어지면 엄청 아픈 거야. 그래서 팍 유도 배우면 낙법 배울 때 한 번에 꽝 떨어지지 말고 탁탁 이렇게 나눠서 부딪히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차 범퍼 같은 거. 자동차는 충돌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쭉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너무 단단하게 만들면 쾅 하고 부딪히면서 팍 하고 부러진단 말이야. 그럼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게 어떻게 한다? 범퍼가 찌그러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거 말고도 많죠. 뭐 에어매트, 에어백,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중요한 건 충격을 줄인다는 게 충격량을 줄일 수는 없다. 뭐를 줄일 뿐이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순간적으로 받는 힘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개 내용 얘기해줬지만 역시나 고등학교 물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 정도는 한번 봐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던져놓고 꼭 풀라고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안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금 얘가 가진 운동량은 MV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이 변할 리는 없으니까 얘가 가진 운동량은 0.5 MV예요. 그러면 벽이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0.5 MV다. 맞아요? 아니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갈 때를 플러스 MV로 잡으면 반대로 올 때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MV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벽을 부딪히면서 받은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1.5 MV만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0.5 MV가 아니고 1.5 MV만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벽에 충돌하는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1MV에서 0.5 MV가 됐으니까 감소한 거고요. 벽으로 받은 충격량이 변화량의 크기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에서 1단원 앞부분이 끝나게 되는데 뒤에 수능형 문제하고 이런 건 어려울 거야.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 내용도 정리할 겸 해가지고 여기는 같이 좀 풀어주도록 할 건데 그 앞에 61페이지 여기 전에 여기까지 몇 페이지요? 57페이지까지는 풀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읽다 보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 안 해주는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던져놓는데 중요한 개념은 다 얘기했으니까 잘 읽어보다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을 꼭 물어보십시오. 자, 수업 영상 꼭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 보고 복습해 놓습니다. 끝.